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망자가 어느새 2,400명을 돌파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역대급 규모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도 한동안 오르는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최근 며칠은 하락을 하고 있죠. 과연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전쟁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해 볼 만한 사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022년 2월 24일에 발발했던 전쟁인데 당시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했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다음 날까지 약 11에서 12%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했는데요. 이때 비트코인의 큰 흐름은 21년 11월에 69K, 69,000불의 최고점을 찍고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당시 상황만 집중해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음에도 비트코인은 잠시 하락했다가 오히려 상승을 했다.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당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모두 빠지는 단계에서 대세 하락장을 맞이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 보긴 어렵고요. 전쟁이 그렇게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았고 오히려 비트코인은 상승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당시 상승의 이유로 지목되었던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 서방 국가들이 스위프트 결제망, 즉 국제 송금 시스템을 일부 러시아에 대해서 배제 조치를 하면서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수출입 대금 결제도 어려워지고 해외 대출 투자도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삼았다. 그래서 올랐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전쟁을 하는 국가의 화폐, 당시에는 러시아의 루블화였는데 이 가치가 급락하면서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택하는 수요도 늘었다. 이렇게 원인을 지목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히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 건지 알아보긴 어렵겠지만 수많은 호재와 악재를 몇 년간 봐온 저로서는 전쟁도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즉 악재로 쓰일 수도 있고 호재로 쓰일 수도 있는 하나의 소식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단순히 며칠간의 전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차 중동전쟁으로 발발하거나, 즉 미국과 이란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사우디 같은 국가들도 참여를 하면서 세계전쟁화 될까봐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전쟁이 터지는데 그것이 세계전쟁으로 발전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았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벌써 세계전쟁이 될까봐 걱정을 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너무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런 조짐이 본격적으로 보이면, 즉 하나 둘씩 나라들이 참여하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뜬금없이 완전히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서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번 사건을 기회 삼아서 전쟁을 시작하는 국가가 나온다든지 하는 조짐이 보이면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죠.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해서 너무 일찍 판단을 내리고 매수를 하거나 매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뉴스 하나하나를 매매의 주요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코인에 있어서는 차트를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로 삼으면서 판단을 해나가는 게 제 경험상은 가장 승률이 좋았습니다. 전쟁이면 무조건 악재다 라고 생각하면 이 상승의 숏으로 털렸겠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여기 이 빨간색 저항선을 뚫고 힘차게 상승했던 이 부근에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결국은 위에 또 하나의 주요 저항선인 이 초록색 선, 그리고 주요 매물대인 28,500에서 29,000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지난 방송을 할 때처럼 여전히 이 두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 있는 모습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파동의 모양도 나왔고 또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빨간색 주요 저항선이 뚫렸는데요. 저항선이 뚫렸을 땐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저항선까지 다시 내려오지 않고 조정을 짧게 마친 뒤에 추가 상승을 하면서 다음 저항선을 뚫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상승에는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승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1번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았죠. 다시 저항을 맞고 뚫었던 빨간색 저항선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1번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았다. 즉 상승 관점에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불발이 됐으니 그만큼 상승의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다시 뚫었던 저항선까지 내려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다시 갈려서 이걸 2-1, 2-2라고 칭해본다면 2-1번 시나리오는 이 리테스트를 거치고 다시 고점을 뚫으러 올라가는 시나리오고 2-2번은 이 저항선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힘차게 반등을 못하고 이렇게 저항선을 그냥 비비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지선을 뚫고 쭉 내려오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시나리오죠. 과거 차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비비다가도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경우도 소수 있긴 했는데요. 확률이 낮으니까 일단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하면서 정상적으로 리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는 2-1번 시나리오와 2-2번 시나리오의 가운데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저항선을 뚫었다가 바로 일자로 내려 꽂으면서 단기간에 다시 이 저항선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인데요. 이것이 상승 관점에서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즉 하락 관점에서 가장 하방의 힘이 센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나리오 또한 일어나지 않았죠. 결국 정리해보면 우리는 현재 가장 상승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아니고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아닌 그 사이의 가능성 중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반등을 해준다면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든 아니면 다시 올라가든 이만큼의 공통 롱자리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샀던 물량으로 또는 저처럼 여기서 샀던 물량으로 단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단타가 싫다, 나는 쭉 홀딩할 거다 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일단은 위든 아래든 내려갈 때까지 지켜보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2-2번 시나리오처럼 이 차트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비비는 모습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게 크게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실제로 음봉이 크게 나올 때 여기서 샀던 물량이나 또는 아래에서 샀던 물량을 매도하고 정리를 하면서 저점을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뚫고 내려왔지만 이 뚫은 것이 다시 페이크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저항선 위로 또 올라와 주면 그때 재매수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큰 하락,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큰 하락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지금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명확한 상황이 나올 때까지 지켜봤다가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성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하락이든 상승이든 결론을 내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아무리 빨리 돈을 벌고 싶어도 시장은 나의 그러한 감정 따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면 있었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내 마음을 읽어서 더 빨리 따라와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시장을 내 마음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시장에 맞춰야 됩니다. 비록 빨리 돈을 벌고 싶고 빨리 위든 아래든 결론을 짓고 싶은 그런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상황이 아직도 조금 더 지켜봤다가 대응을 해야 되는 여지가 남아있는 장세라면 내가 참을성을 발휘해서 시장 상황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수익률적으로 보나 여러분 멘탈 관리를 하는데 보나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방향이 나오면 그때 매매를 해야만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을 일봉상으로 봤을 때 큰 흐름에서 보면 이미 긴 하락장에서 털릴 개미들은 다 털렸기 때문에 고래들이 굳이 조정을 안 주고 그냥 올려도 오히려 아래서 매수되게 하는 개미들 안 태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상승의 여지도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전쟁도 터지는 등 여러 악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 상황에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도 쉽게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묶여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이제 하방이야, 무조건 상방이야 이렇게 단정 짓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깼을 때 내가 매도를 한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의 개념으로 매매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분들도 기준 명확히 정하시고 너무 먼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의 개념으로 매매를 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